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2돌이 되는 날입니다. 8돌까지였죠. 8돌까지는 그래도 6.15 공동선언 그 발표 기념일이 되면 서울이거나 뭐 평양이거나 금강산, 뭐 최소한 개성 이런 곳에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그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이 모여서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그 자리에 가면 참 웃음도 많고 헤어지면서의 그 아쉬움도 많고 정과 어떤 기쁨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12돌인 오늘의 6.15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전쟁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참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2000년 6.15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그 번쩍 만세 부르듯이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던 그 당시에는 12년 뒤에 이런 세상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정말 특별하죠. 이 그 2012년의 6월 15일 이 상황이 저는 뭐 내년까지나 내후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할 거고 평화와 화해가 주는 기쁨을 이미 알아버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 6.15 공동선언의 세계를 향해서 그 무던히도 계속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오늘 저녁에도 7시 반에 보신각에서 6.15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평화와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보신각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6.15 선언 발표 12돌을 맞아서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다행이죠. 마지막 해. 오늘 현재 그 남북관계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1, 2주일간의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과 북에서 서로 이제 막 또 발표되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약간 변화되는 기류, 북미 관계에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요, 우리사회연구소의 곽동기 상임연구위원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곽동기 연구원이십니다.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서 인사를 드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에 이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 관련해서 글도 계속 우리사회연구소에서 써내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토론회 이런 데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글과 강연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그 많은 좀 뭐라 그럴까 해안? 한반도를 보는 해안? 아, 그렇습니까? 이걸 얻게 되나? 근심을 얻게 되나? 과찬의 말씀이시군요. 예, 해안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6.15 공동선언 12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15 하면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6.15 선언 그 당시는 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라서 예, 예. 그때는 저는 주로 학교에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대학원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이 TV를 보면서 주로 제가 좀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6.15 선언의 6.15 평양 상봉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주로 이제 선배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은 누구냐? 뭐 저 사람은 누구냐? 예. 저 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연구소에 있던 그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정치적 문제에는 상당히 좀 상아탑에 빠져 계신 그런 분들이었는데도 네. 매우 주목을 하면서 야, 정말 놀라워하고 역사가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제가 뭐 생각해봐도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게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다 뭐 서울 시내에서는 지금 막
축구 국가간 경기를 할 때처럼 막그 네. TV가 있는 곳이면 그 앞에서 대리점 앞에서 막 정상회담 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극소수의 이 수구 세력들은 있었죠. 당황했죠. 1%. 네. 네. 그러나 99%의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드디어 한국 사회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한 네. 인식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중동이라고 말하는 조중동조차도 그때는 함부로 요즘 나오는 이런 기조로 써대지 않았어요. 남북 그렇습니다. 관계를 관련해서. 대서특필하고 전면에 중앙일보였죠. 전면에 완전 광고 자체도 빼버리고 통으로 그 남북 정상의 손 잡는 모습을 화보처럼 네. 포스터처럼 넣어서 찍었던 게 중앙일보였습니다. 평상시 모습과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저는 뭐 이런 역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면은 또 뭐 소위 말하는 뭐 매문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매문지들도 또 지금까지 떠들던 입을 꾹 다물겠죠? 기회주의가 제일 얄미운 것이 네. 시류에 편승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동아일보사가 네. 평양을 올라간 과정에서 그 예전에 동아일보사 그걸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보천보 전투를 직접 진행한 거를 동아일보가 기사화한 게 있는데 기적이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것을 금으로 그죠? 그때의 인쇄본을 금으로 떠가지고 그거를 북한에다가 이제 선물로 바쳤다고 하죠. 네. 그러한 행동을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조중동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이른바 종북 논란이라고 하나요? 예, 그랬을 때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좀 잘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종북은 북한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북한을 따라간다는 거는 자기 판단과 달리 나는 이를테면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북한이 글로 가지 말고 자기네들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 그런 네. 게 사전적 의미의 종북이거든요. 그죠. 사실 노예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사람 자체를 뭐 사고라든지 의지 자체를 그 노예라는 게 사고에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네.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굽히면서 네. 웃음을 짓다가 네. 뒤에서 칼 꼽는 형식. 예. 이게 지금 이 조중동 이 언론설의 행태가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치인들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평양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북한에서 공개를 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다 이렇게 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좀 우리 국민들은 의아한 것이죠. 아니 저 네. 사람들이 대체 평양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러한 흐름이 있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저는 뭐 기회주의자들이 뭐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전변되거나 북미 관계에서 어떤 큰 사변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본인들이 또 막 통일 깃발 들고선 막 날뛸 거잖아요. 뛰어나올 거예요. 예전에 6.15 때 그랬던 것처럼. 근데 6.15 이전에 이제 대북 적대시였던 뭐 기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6.15 직후에 막 북에 가면서 갑자기 고무찬양, 막 몰래 고무찬양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뭐 자동차도 갖다 선물로 주고 국제 친선박물관 가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쭉 있고 거기 가는 곳마다 이제 방명록에다가 쓰고 그죠? 그렇죠. 존경과 이런 네. 애정을 담아서 다 쓰고 상당히 이런 거 저는 뭐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거 자체가 치졸한 거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남쪽에 와서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치졸하게 사냥을 한단 말이죠. 근데 6.15 시대 전에 그랬던 것을 6.15 시대에 들어서서 반성하고 바꾼 거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또 탈바꿈을 해갖고 이런 역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웃는 얼굴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용서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좀, 그 시대가 뭐 예견이 되는 선에서까지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도래하고 나서 부랴부랴 막 얼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회주의를 하려면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요.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들이 요 대변인 담화를 보면서 좀 크게 좀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강경조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강경조치 계획이 없다.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대미 대남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외무성 성명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죠.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나름의 판단을 이렇게 좀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이 북한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북한 당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천안함 사건과 같은 특대형의 모략극까지도 이 조작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민족의 자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면서까지 지금의 이 대결 책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 진영, 이 보수 정권이 조용히 싸그라드는 게 동북아 사태 발전에 응당한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 그 누구라도 이 보수 정권을 계속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흐름을 본다면 북한은 스스로 평화애호 세력이다. 우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에게 2구 합의를 이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명 자체가 외무성의 발표죠. 네. 외무성은 대외 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이제 이 언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이 메시지 발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평통에서 주로 이제 남쪽의 네. 사회라든지 정부 각 단체에 대한 입장들을 좀 많이 발표를 한다면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대미, 대일 뭐 이런 그 입장을 많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선명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죠. 다 그 얽혀 있으니까요. 한반도 문제라는 게.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날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바라는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네.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하면서 근데 이러한 그 남쪽의 정부를 저들의 이기적 목적에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기 위해서 그 위험하고 무모한 도발 책동들을 계속 부추기고 눈 감아준 주변국이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주요한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크게 본다면 지금의 한반도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적 국면이 현재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요구는 무엇으로 귀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그렇게 좀 이제 북한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현 단계의 체제는 정전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구 합의 때도 이제 규명을 했죠. 현재 한반도를 규정하는 것은 정전 체제인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북한도 핵 관련한 부분들을 동결해 나간다. 상호 이제 발전적 국면으로 나가자라고 됐는데 그렇게 갔을 때 상호 발전적 국면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 이번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밝힌 것처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의 이해관계라고 했을 때 이 이해관계는 바로 뭐가 되냐면 평화체제가 되겠죠.
네.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동북아 주변국들의 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장은 정전 체제 이제 그만하고 평화 체제로 넘어가서 대결을 중단하고 이제 상호 협력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부분이 있죠. 저들의 이기적 목적에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기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이기적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미국의 이 정전 구도를 더 유지하려는 미국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정전 체제는 주한미군의 이 한반도 주둔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 동북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확대 조장되는 그러한 과정이 현재 정전 체제의 문제점이다 라고 했을 때 저들의 이기적 목적, 미국의 이기적 목적이 무엇이냐? 주한미군을 통한 동북아 패권 유지다. 이렇게 했을 때 주한미군을 통한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를 계속적으로 두둔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눈감아주는 주변국은 미국이겠죠. 내지는 여기는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그 당사국, 즉 미국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정전체제 이제 그만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자. 그 과정에서 이익우 합의 준수로부터 출발해서 북미 간의 새로운 질서, 새 판 짜기에 들어가자라는 식의 이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괜히 나온 진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뒤에 그래서 뭐 미국이 또 화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연평도 포격전이나 핵실험 같은 그 강경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또 남쪽에서 여기에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미 왜냐면 그 직전까지는 지금 뭐 좌표 설정까지 다 됐다 그래갖고 뭐 네. 위도 경도의 초 단위까지 지금 좌표 네. 설정된 게 그래서 뭐 발표가 되지 미터 단위로 않았습니까? 예, 네. 좌표를 설정을 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강경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미 선포했던 특별행동 조치를 철회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네.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과 이야기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즉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조치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은 네. 북한이 미국에게 우리는 이이구 합의를 준수하겠다. 우리는 북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다. 즉 동북아 이 상황을 더욱더 이제 긴장을 격화시키고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큰 틀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 국가 정책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게 선포를 했던 특별행동 조치는 사실상 영역이 다릅니다. 특별행동 조치가 향후의 동북아 체제를 특별행동 체제로 옮기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특별행동 조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아니죠 이명박 정부의 그 이른바 최고 전원 모독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네. 최고 전원 모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체 이 동북아 차원에서의 체제적인 측면하고는 별도의 사안으로 구분지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특별행동 조치는 북한의 최고 전원, 북한은 이른바 유해사상 체계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짜여져 있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그것을 참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곧 동북아의 이 안보 자체를 완전히 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는 이이구 합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최고전원 모독에 대한 측면은 우리는 반드시 계산하겠다.
이렇게 좀 북한의 이 대외적 입장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래서 참 궁금해하는데 특별 행동 조치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네. 북이 최대한 밝힌 부분이 있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 그러면서 이제 3, 4분 내에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뭐 북한의 최근의 발언을 보게 된다면 연평도 포격전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이 장거리 이 대포를 이제 발사를 한다던가 내지는 뭐 전면전을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 휴전선 지역에서 뭐 포격전을 단행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전에 이야기하던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이 외과 수술식 타격 그러한 네. 부분들을 최근 예전에 부시 행정부가 많이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 좌표를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해당 좌표에 대한 어떠한 행동은 되겠는데 그 행동의 방식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외무성 성명이 이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곧바로 여기서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좀 화답을 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요 전체적인 온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미 간의 합의에서 현재 예. 어느 개선까지 와 있는가라고 봤을 때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좀 중요한 측면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선거가 지금 11월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곧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거 분명히 미국의 공화당 측에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 측면으로 봤을 때 자기의 국내 대선 행보와는 차별이 되는 네. 그러한 하나의 실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실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만큼 미국이 이 현재의 북미 관계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월 15일에 이 북한은 4월 15일 조선인민군 열병식 과정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선제 타격의 권리가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언을 했었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미국에게 강하게 압박을 들어간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 15일 전에 이건 예전에 KBS 리세인 뉴스에서 하나의 특종을 날렸는데요. 4월 초에 그죠? 미국 괌에서 이 미군용기가 이 몰래 평양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러한 보도를 했었죠.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한국 측의 관제탑과 교신하는 기록이 남아있고, 그랬을 때 사실상 미국 군용기가 괌에서 어떻게 평양으로 갈 수 있는가. 그 군용기 내에 모르긴 해도 미국 뭐 고위급 그런 인사가 탑승을 해 있고, 북한과 모종의 협의를 뭔가를 타진하러 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때의 그 군용기는 당일날 돌아오게 되면서 외부적으로 어떤 하나의 합의나 어떤 외교적 이행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위급 회담을 타진을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결렬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월 29일에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 합의가 있었죠.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북한은 바로 대외적으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인공위성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이 군용기가 몰래 평양을 들어가게 됐죠. 이 평양을 들어간 과정은 뭐가 되냐면 내적으로 북한에게 타진을 했겠죠. 뭐 정말 인공위성을 발사할 거냐, 우리는 정말 안 되는데 한번 봐줄 수 없겠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결렬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국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타진을 했다는 부분이죠. 사실상 4.15 열병식 이후에 ICBM이 공개되면서 미국은 더욱더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부를 탐색을 할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북미 간의 관계에서
북한은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미국을 압박해 나갈 때 미국이 협상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열어주는 것이죠. 네.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의 출로가 이게 눈에 보이는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이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북미 간의 대결 관계도 잊어버린 채 북한의 발언을 두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북미 간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세력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경제 위기 그리고 이제 미국 패권의 축소 이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오히려 더욱더 이 북미 간의 관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2012년 이후의 체제에서 북한이 주되게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흐름이 상당 부분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여지가 열리게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좋다라고 좋은 일이다라고 화답한 것의 내용 중에 그것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이기적 목적에 조금이라도 이용하기 예. 위하여 이 위험하고 무모한 이명박 정부의 도발을 계속 부추기고 눈 감아준 주변국이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화답을 한 의미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으면. 자, 북미 간의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좀 감지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은 대단히 긴장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6.15지만 또 열흘 뒤엔 6.25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한자 차이로 전쟁과 평화 이렇게 딱 상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6월 25일을 앞두고선 23일부터 25일까지 서해와 제주에서 항공모함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미일 연합훈련, 한미일도 참여를 하나요? 뭐 하여튼 뭐 참관할 수 있겠죠. 예, 참관은 작년에도 했었던 네. 거고 뭐 이런 걸. 자,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고요. 정승조 합참의장. 근데 이 자리 가면 진짜 강경 발언 많이 하더라고요. 합참의장이 강경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작전권 환수 후 한미 연합사를 유지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미가 또 약간 입장이 틀리다 아니다 뭐 이런 말 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한국 그 군사적 움직임 관련해서 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북미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진영이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랬을 때 압박을 받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 진영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 대립 그리고 그들 간의 이제 세력 갈등 이런 부분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뭐 외교 대화를 통한 뭐 그런 타진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또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흐름도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대결이냐 대화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결론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압박을 받고 있는 세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 내부의 의견은 더욱더 여러 가지로 쪼개지면서 의견 대립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단계에서 이 미국 내에서 대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내지는 대화의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것도 해결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오바마 선거 이후까지를 좀 넘겨보는 거겠죠. 그리고 한반도 한국의 좀 보수적 정권을 이제 수립을 하는 그러한 과정까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은 오히려 더 대화 쪽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좀 끌려올 수밖에 없는 반면에 그와 더불어서 미국 내에는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들은 여전히 북한과의
마치도 대화적 해결의 흐름이 나타나면 그것도 미국의 이 이익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군사적 측면의 반론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국 내에서는 무언가 대화면 대화, 대결이면 대결, 이것이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분오열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면서 나타나는 정황 자체가 현재 미국이 북미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현 단계에서 미국은 군사적 움직임을 상당히 좀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를, 즉 2015년까지 지금 연기를 했었죠.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를 좀 내긴 했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 경기도 북부에 포 부대를 뒤로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현재 볼 때 전체 동북아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축소 고립되는 흐름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 이러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 당연히 주한미군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는 한국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상당 부분 뭐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친미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한국도 올해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데 이제 끌어들일 그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2010년도 천안함 위기를 봤을 때 미국은 천안함 국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보수 진영을 확고하게 한미동맹 쪽으로 끌어들였던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과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한 이야기가 본격화될 텐데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보수 진영, 핵심 그룹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나름대로 입장이 아니겠는가. 즉 우리는 스스로 철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힘이 닿는 한 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되겠죠. 네. 이걸 통해서 한국 보수 세력들이 여전히 친미 노선에 그대로 이제 이 친미 노선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체 보수 진영이 미국의 깃발 아래 단결할 것을 주문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국 사회 안에서는 또 때 아니게 종북 소동이 계속 예,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총선 직전부터 계속 시작돼 온 거죠. 예. 그래서 진보당 내의 특정 인사들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이제 확산돼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요거 대선을 앞둔 북풍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데요. 메카시 광풍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11일 날이죠. 북의 조평통에서 이와 관련된 공개 질문장이 왔어요. 네.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몽준, 그리고 김문수. 요 세 분은 이름이 직접 거론이 됐죠.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 방송사 네,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여튼 명나신 분들의 보수 진영에서 명나신 분들이죠. 언행에 대한 자료, 북에 왔을 때 언행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까무러칠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남쪽의 국민들이. 예. 어떤 내용이죠? 사실상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평양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이제 남쪽의 유력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방명록에다가 이제 그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이름만 쓰지 않고 어떤 하나의 문구들을 이제 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만경대 네. 그 그렇죠. 소위 북에서 김일성 주석 생가라고 네. 하는 이 만경대에 가서 강정구 교수님인가요? 한번 이렇게 만경대 정신이라고 예, 뭐 하셨나요? 그런 표현 한번 네. 썼다가 완전히 보수 언론들이랑 다 난리가 났던 네.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법정까지 가셨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굉장히 약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표현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능가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금으로 만든 이러한 이제 뭐죠? 조형물을 이제 선물로 이제 증정을 하고 그것이 지금 북한에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죠. 네. 저는 국제 친선 박물관에 갔다 와봤잖아요. 네, 예. 그러신가요? 예. 다녀와봤는데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러한 흐름들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동북아 정세 흐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 있죠. 그랬을 때 평화 체제가 논의가 촉발될 때 당연히 논란은 주한미군 빠져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이제는 힘을 합쳐가지고 잘 지내기로 했는데 주한미군이 왜 여기 와 있냐, 니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미국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도 나가고 싶은데 당신네들의 동족이 되는 남쪽 국민들이 지금 우리를 계속 있어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체면도 다 버리고 이 눌러 앉으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겠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상 그렇게 되려면 한국 여론 내에서 이른바 이 북한과의 이 통일,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지는 좀 더 확산시켜 본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국민들을 이 여론을 일부러 오른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내년도 이 선거가 끝나기 이전에 성급하게,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이 무리수를 두는 부분은 사실상 한국 국민들의 이런 이념 정서 지형을 전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우경화 시켜가지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이제 뭐 거론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도 이 미국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을 이 남쪽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지형을 미리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측면까지 결부가 된다고 봐요. 즉 올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흐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일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차후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여론이 일어났을 때 마치도 보수 진영이 이것을 이른바 국민투표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체 이 한국의 국민 여론이 이 북한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보수화시켜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보 진영, 이른바 이 연북 통일을 지향하는 이러한 이 인사들을 철저하게 그들의 정치력, 대중력을 이 거세시켜야 된다. 그러한 흐름에서 현재 이러한 종북 논란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북한의 대응 방향도 이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좀 적절하게 되는 대응 방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이제 외교적 공세를 펼칠 때 이게 어떻게 본다면 북한이 국면을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논란의 프레임에 북한이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보수 진영은 종북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북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종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현재 사실상 한반도 내에서 이른바 북한과 연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 그러한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진보건 보수건 그리고 중도건 간에 한국민이면 누구나 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귀결이고, 그리고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즉 6.15 14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건 역시 한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성적 판단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자료가 공개가 되면 남쪽의 국민들을 까무러칠 것이다. 네. 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네. 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보수 언론에서는 북이 지금 남쪽 정치 개입을 심하게 한 내정 간섭이다. 네.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뭐 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북한이 대선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이 대선에 북한을 개입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렇죠. 종북 프레임 예. 자체가 그렇죠. 이번 4.11 총선 과정만 하더라도 박근혜 이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념 선거로 가겠다. 네. 이 즉 뭐냐면 총선을 북한을 땡겨와가지고 저기 북한은 휴전선 위에 있잖아요. 네. 북한을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번 대선에서도 이번에도 또 북한을 가져와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북한을 가지고 왔어요. 네. 북한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입장을 한마디 발표를 하니까 바로 내정 간섭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언어 도단이죠. 이게 내정 간섭이 되려면 그 이전에 이 한국의 보수 진영이 선거판에 북한이란 이 개념을 끌고 오지 않아야지 그래도 이제 이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맨날 북풍을 갖다 그렇게 매일 선거판에 가장 핵심으로 갖다 두고 하다못해 대선 앞두고서는 베이징에서 휴전선에 총 한 번 쏴달라는 이런 총풍 네, 이런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저는 까무러칠 듯한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 까무러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까무러칠 듯 서로를 고무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한쪽에서는 인지상정이라는 것으로, 한쪽에서 뭐 외교적 외교적 예의 범절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더라도 저는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남쪽의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북쪽의 정치인들이 만나서 서로를 고무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통일이 빨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것과 자신들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통치의 한 방법이다. 이런 것으로서 전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 안에서도 자신들이 합리화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민간 안에서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민간에 대해서만 갑자기 너 혹시 평양을 서울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라든가. 네. 예? 너 가서 왜 그랬어? 라든가. 너 그때 왜 날 잡아갖고 평양 가서 애 낳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라든가.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쪽 우리 그냥 힘없는 민초들의 진심과 그 고뇌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은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써놓고 방명록 쓰고 네. 자동차 갖다 바치고 한 거 아닙니까? 금판 갖다 바치고. 그리고도 뭐 알아요. 그 언론사 사장님들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뭐 2005년에 그 평양에서 정말 아기 낳고 네. 장시간 있으면서 평양 사람들은 또 총화가 엄청 빠르거든요. 자신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에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감격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도 남쪽에서 종종 술을 드시면 심장에 남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며 네. 소리 높여 부르는 보수 언론의 사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많이들 그렇게 서로 북의 노래도 부르고 남쪽에서 뭐 북에서는 또 남쪽의 노래도 부르고 같이 어깨 걸고 아리랑 부르고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거니까요. 그걸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공안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탄압을 쭉 진행해 왔는데 그 탄압의 방식이 상당히 이렇게 이중 기준, 이중 잣대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거거든요. 뭐 남북 간에 회담을 하잖아요. 남북 간에 회담을 하면 회담하고 그냥 안녕히 가시오 하고 빠이빠이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밥도 먹게 되고 밥 먹으면 술 한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로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러한 남북 협담탁에 같이 앉았던 북측 상대자는 이제 대남 공작원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같이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북쪽 사람이 뭐 이러이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남쪽 사람이 만약에 그 수많은 식사 시간 중에 예라는 말을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지령을 접수하는 게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보 진영만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수많은 장성급 회담, 그죠? 장관급 회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측면을 보더라도 장성급 회담 과정에 장성급 회담은 남쪽의 장군들하고 북쪽의 장군들이 만나는 군사회담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부 장군들이 나가는 거죠. 이랬을 때에도 북쪽에다가 인사치레로 발언을 하죠. 아, 요즘에 날씨가 참 좋아서 그쪽에 참 어떻겠습니다, 저떻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덕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예고가 돼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성 중에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이랬을 때 명백하게 이것은 이중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요. 사실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예전에 신한국당 이런 데서 북을 접촉하고 북을 뭐 접촉하는 게 또 그냥 뭐 공식적으로 가는 것도 말고도 특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에서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접촉하고 이러면 돈봉투를 주신 분도 있죠. 그렇죠. 돈봉투 찔러줬다가 내팽개쳐지고 네.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그런 접촉이 이명박 정부 안에서도 돈봉투 들고 가갖고 접촉해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더 많았을 거고 6.15 기간에는 사실 6.15 행사장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석단에 올라가요. 네, 금강산 이런 데 주석단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다. 그럼 거기서는 다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발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다 그런 발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것이 그 자리에 뭐 성격 때문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간에 했다는 행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했다는 행위를 두고서는 처벌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이 사람들이 가서 흔히 북에 뭐 그 비슷한 급의 사람들도 만나갖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힘 없는, 힘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약한, 그 돈도 없고 진짜 전국을 장악하기 힘든 저런 진보 개혁 뭐 민주 뭐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아서 남북관계 풀려고 해봤자 잘 안 된다. 네. 보수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남북관계에 탁 정권 이렇게 딱 들어서고 하면은 쟤네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으로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 화해와 관련한 사업, 통일 사업도 우리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훨씬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바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자세로 갔던 게 바로 이회창 씨의 총풍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이회창을 믿어달라. 왜? 우리가 힘이 더 세고 보수 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 조중동 입 닥쳐. 하면 딱 닥친다.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총 한번 쏴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이분들이 가서 했다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예, 뻔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뻔하다는 걸 뭐 어제 오늘 한 일은 아니고 워낙에 다 그런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본인들 정치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잣대가 좀 공평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상식이었던 네.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논란은 사뭇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거죠. 이게 하여튼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측이 돼요. 사실상 3월 달에 스물스물 막 이러면서 네. 뭐 진보당 안에 무슨 간첩 조직이 있는 것처럼이나 북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네. 요 분위기가 지금까지 되어오면서 뭐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나 뭐 이런 데까지 퍼지게 됐는데 이게 어쨌든 이후에도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차후에 당면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대선을 앞둔 색깔론 공방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총선에도 새누리당은 이념 선거로 치르려는 시도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가 물론 새누리당 내 경선을 통해야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의 후보가 이 야권 연대의 후보와 맞붙게 됐을 때 실제로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지난 4.11 총선의 표결을 보더라도 그때 그야말로 조중동 온 보수 언론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전 기관들이 이를테면 국방부 장관이 이제 뭐 야권 연대를 이제 좀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다든가 그리고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흐름들은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총동원했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더 많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표결 이 시민들이 이제 투표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야권 연대 진영이 더 많은 득표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 본다면 4.11 총선처럼 선거를 치르면 보수 진영이 당선되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새누리당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야권 연대가 있는 이상 대선 당선은 어렵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야권 연대를 깨야겠는데 야권 연대를 어떻게 깨겠는가? 민주당을 아무리 겁을 주고 회유를 해봐야 민주당은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야권 연대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았던 야권 연대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즉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를 주목을 하게 되고 통합진보당 내에서 야권 연대에 적극적인 세력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통합진보당 자체의 종북 논란의 이미지를 씌우게 되면서 통합진보당이 마치도 민주당이 함께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진영으로 그러한 정치 세력을 만들게 돼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간의 야권 연대를 이제 이간질을 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종북 논란의 기본 당면한 대선에서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선만 보고 이렇게 진행된다고는 보긴 너무 어렵겠죠.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의 이 종북 논란이 보수 진영이 자기 발등을 찍어가면서 이제 막 논란이 펼쳐지는 측면을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보수화하는 것.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나 차후에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그러한 이른바 정전협정 체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미연에 봉쇄하겠다. 그리고 또한 6.15 14선언이 전면적으로 구현돼서 남북이 그야말로 통일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무엇인가? 전반적 사회의 보수화. 그런 면에서도 지금의 이 종북 논란이 지금 제기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차후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예측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북 논란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북 논란을 단순히 대선용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북 논란은 대선용뿐이 아니라 현재 한반도가 처해 있는 구조적 측면에서 남쪽에서의 진보 진영을 이제 거세를 시켜야지만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남쪽에 친미 정부를 세울 수 있고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의 진보 세력을 고립시키고 거세시키려는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다. 비단 대선에서 이 지금의 제기되는 종북 논란에 대한 이 보수 진영이 역풍을 맞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는 종북 논란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지는 확대를 시키고자 하겠죠. 그랬을 때 종북 논란 대상자는 누가 되겠는가? 지금에서는 이 통합진보당이 현재 메인 타깃이 중요한 이제 대상으로 되고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이것이 더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인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 14선언의 담당자들이 대상자로 거론되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 이제 6.15 선언 과정에서 또 실질적인 처벌을 받았던 그러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때 과연 이 야권연대 진영, 즉 진보개혁 민주진영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면에서 이러한 종북 논란은 현 단계에서 자신 있게 치고 나가서 오히려 이제 보수 세력을 오히려 고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동선언 발표 12돌. 오늘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 좀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정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 관계를 보게 되면
정전 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 체제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크게 본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외면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 올해 2012년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이제 북한의 요구를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2구 북미 간 고위급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북미 관계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적 흐름이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동북아 전체적인 이 환경이 전환되는 거에 맞추어서 남북관계 역시도 6.15 선언과 14선언이 전면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적 발전의 이제 순리가 되겠죠. 그렇게 흐름이 진행되면 뭐 어떻게 이 긴장이 고조된다든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전쟁 발발이라든가 군사적 충돌 위험에 그렇게 마음을 졸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이미 이 전환됐어야 될 폐기됐어야 될 대북 적대 정책이 지금까지도 유지 온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에서 말씀드렸던 북한의 이 특별작전 행동이라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됐을 때 사실상 이 한반도의 위기와 안보가 상당히 지금 위기 국면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미국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교두보의 의미를 상당히 크게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자체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 파급, 경제 충격이죠. 이것이 현재 그리스 위기에 더불어서 한반도 위기가 더해질 때 과연 미국의 달러 패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역공이 필요하다 현재. 그래서 미국도 계속적으로 그 달러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이른바 이 전체적인 관리자 그 지위에 앉아 있고 싶어 한다면 한반도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남북관계가 구분응선 대전환적 국면에서 동북아 체제가 전환되는 구분응선을 현재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012년은 그래도 결국 이제 총선 하나 끝나고 대선 뭐 이런 네, 것들에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내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게 우리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6.15 공동선언 12도를 맞으면서 뭐 언론본부라든지 학술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6.15 공동위 남측위원회 이런 데서 행사들을 쭉 하면서 6.15 14를 이어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워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공통의 목소리로 막 나왔어요. 지금 오늘 6.15 2012년 6.15를 겪으면서 아마 이게 굉장히 절박하다. 전쟁 위기까지 가 있는 이런 한반도를 보면서 이게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진영 6.15 네. 14 지지 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정말로 참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모순이 점점 증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그 흐름이 시류에 편승해서 나가는 게 역사의 순리에 이제 응하는 길인데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서 모순이 증폭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모순이 이제 폭발하게 된다면 상당히 그 누구도 그 파급력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6.15 14 지지 세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상 4.11 총선 이후에 이 예전에 진보개혁 진영이 많이 이야기하던
국회에서 의회 권력 구조를 전환을 시켜서 입법부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의 이 합리적인 이 유효한 출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현재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전국에 이제 빠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평화통일 진영 그리고 진보 진영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힘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6.15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는 게 시급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평화통일 진영 그리고 6.15 14 이행 진영은 6.15 14를 바라는 진영은 6.15 14 선언의 기치 아래 일치 단결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이 이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반적인 야권연대를 다시금 복원해내고, 그리고 이 제진보 개혁 세력이 6.15 14 선언의 기치 아래 뭉치는 작업,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거의 이성적 판단을 잃었다고 하는 지적이 뭐 맞겠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그렇게 손을 잡은 연합 연대 투쟁의 과정에서 그러한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졌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6.15 14 선언은 이미 옛날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이제 현재 전반적으로 언론 지면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현 시대에, 그래도 6.15 14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진영, 수많은 세력들이, 그들이 모이면 반드시 분명한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결집시켜서 모아내는 것이 현 단계에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 광풍, 메카시 광풍이 오히려 좀 6.15 지지 이행 세력이나 평화 애호 세력, 진보 진영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지금 뭐 다 각계격파 당하는 판이 되니까요. 자, 2012년 대선 얘기 막 하고 2013년 체제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선이 갖는 의미랄까요? 예. 네, 선명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올해 대선은 상당히 중요한 선거로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전협정 체제, 정전체제를 1945년 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은 1953년이죠. 그래서 네. 1953년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론되는 체제적 이 규정은 87년 체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87년 6월 항쟁 이후에 6.29 선언, 그리고 87년 선거 이후에 일정하게 한국 사회 전반이 이제 자본주의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87년 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2013년 체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2013년 체제는 1953년에 규정되었던 정전 체제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저희가 변화시켜낼 수 있는 여지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죠. 올해 대선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대선에서 6.15 14 선언을 이행하는 정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행하는 정부가 수립이 된다면 곧 2013년 체제로의 진입, 즉 질적으로 다른 체제, 새로운 사회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6.15 14 선언을 여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정전협정의 이 불합리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 온전하는 세력, 그러한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2013년 체제는 요원해질 것이고, 국제적 규모에서 동북아 차원에서의 이 한반도 위기는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사실상 이 위기가 해소되는 부분은 뭐 전면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사실상 군사적인 측면에서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2012년 대선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이 종북 논란, 이른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민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이른바 이 자주와 민주, 통일로 대변되죠. 이게 가장 이 공안 당국이 예리하게 이 주목하는 부분이고, 국가보안법 관련한 여러 공소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자주민주 통일을 주장했다. 이러면은 잡혀가는 거거든요. 자민통을 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즉 이 자주 그리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느냐를 규정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대선이 오니까 미국이 또 선거 개입에 대해 미국이 선거에 개입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네, 하지 그렇습니다.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87년 대선, 그리고 김영삼의 당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사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던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당시에도 사실 그 직전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깨지고 막 이런 과정들에서 또 뭐 꼭 민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과정이었죠, 한국 정치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시중 씨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국내에서는 국민들한테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를 미 대사관 가서 네. 선거 직전에 또 미 대사관에는 계속 보고하면서 어떤 그 뭐 논의를 하고 이랬던 것들이 위키리크스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이란 선거 후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 지형을 보게 되면 네. 현재 흐름상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미국의 패권이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른바 반미 자주를 추구하는 노선 내지는 이제 대미 이 자주 실리를 따지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과정으로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미국 패권에 불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정보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려는 요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러시아나 이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란은 거의 뭐 북한과 더불어서 미국 행정부에 아주 이렇게 미국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대상이고, 러시아에서 푸틴이 집권을 한다면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기 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에서 반미적 성향을 갖는 그러한 이 정치 세력들이 더 공고해진다면 미국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과정에서 현재적 구도로 봤을 때 상당 부분 러시아나 이란 같은 진영에서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또 하나 당면에서 6월 17일에 그리스에서 현재 총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리스 총선에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총선에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리스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유럽연합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유럽연합의 미래에 따라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절대로 이번 그리스 선거를 그냥 두지 않지 않겠나. 벌써 그리스 선거에서 이상한 조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초박빙의 이 판세라는 거예요. 초박빙의 판세, 저희들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예. 어떻게 또 그리스도 이렇게 초박빙의 판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이제 우파 연합 그리고 급진 좌파 연합이 초박빙의 판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상황에서는 참 우파연합이 이렇게 선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리스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더라도 그리스도 한반도 못지않게 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죠. 네.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의 진원지를 보면 네. 발칸반도를 세계의 화약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냉전 체제를 볼 때도 발칸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과정에서도 그리스는 네. 공산화되지 않았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 미국 정부가 그리스에 상당히 개입을 했을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현재 이 그리스 선거도 우리는 예의주시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지나왔던 러시아와 이란 선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맞지 않는다, 네. 이상하다라는 식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의혹제기.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세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로 친서방 계열의 지지층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시합니다. 친서방 계열의 지지층들은 대체적인 세력을 본다면 이제 고학력, 인텔리, 그리고 주로 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 열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심이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논란을 제기를 할 때 각 정부 당국이 이란 당국도 그렇고 러시아 당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이 합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세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들의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소수의 몇몇 부정행위를 가지고 전체를 선거를 믿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등치를 시키게 되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친서방 계열의 후보가 내가 분명히 유리한 선거구에서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선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결과를 보게 된다면 60%대 30%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비교돼서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정부가 재선이 됐는데 선거를 무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 논란을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제기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푸틴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푸틴 정부는 부정선거를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1%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몇몇 부정행위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 여론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 여론에 의거해 가지고 전체 이 정치 세력들에게 하나의 이제 대응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러시아와 이란 선거에서 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과정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게 되고, 이건 그 이전 단계를 보게 된다면 이른바 색깔혁명이라고 해서 네. 우크라이나나 예전에 구소련 연합에 소속돼 있던 국가들에게 이를테면 친소련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친서방 정부, 친미 정부가 들어서게끔 이게 그 전환시키는 과정이 선거를 통한 무혈혁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색깔혁명이라 그랬죠. 네.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나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거 결과를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의 부정을 이제 제기를 해서 우크라이나 선거에서는 이미 발표된 선거 결과가 뒤집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선거 결과를 가진 이 시비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그리스 선거도 이번에 상당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초박빙의 승부라는 게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상당 부분 부정 우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제기 의혹도 상당히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 선거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고 차후 연말에 치러질 한국의 대선도 상당히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에 따라서 뭔가를 해결 방법을 그 몰이에 따라서 의혹 제기한 거에 따라서 내오고 이런 게, 한국에서는 지금 뭐 진보당 내에서 아주 축소판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좀 미국의 약간 고유한 방법이에요. 그죠? 네. 예, 딱 미국이다가 아니라 이 분열시키고 그래서 뭐 의혹을 조장하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분명한 건 거기서 실제- 배워왔을 수가 있겠죠. 네네. 네. 뭐 배워왔든 뭐 직접이든 뭐 하여튼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 이란, 그리스 그리고 올해 연말에 한국에까지도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주목해서 유용하고. 볼 필요는 뭐냐면 네. 야권 후보의 경선 과정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 보게 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총선이나 대선은 네.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번에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투표함이 이제 뜯어진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만 네. 부정선거 의혹이 분명히 있죠. 근데 중앙선관위가 진행되는 이 투표보다 실질적으로는 경선으로 네네. 야권 경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사실상 그것이 이제 이 철저한 제도적 기반,
내지는 이제 조직적, 자금적 바탕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보다 야권은 재정적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많은 참관인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 선거에 개표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빠듯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의 규모를 확장해야 되는 요구는 또 있게 되겠죠. 네. 특히나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선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약점이 그대로 찍혀버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딜레마죠. 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도 해야 되겠는데 진보 진영이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은 연말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진보적 후보와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경선룰이 짜여지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시비가 두려워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배제돼서도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많은 대중들을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 보수 진영이나 그들에게 선거의 정당성, 즉 후보 선출의 정당성의 빌미를 줘서도 안 되겠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올해 이 대통령 선거는 그 12월 말에 벌어지게 될 그 선거 자체보다 사실상 경선 과정부터 좀 탄탄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만약에 야권 경선을 통해 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했는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뭐 보수 진영에서 만일입니다만 이 후보의 후보 선출의 정당성을 제기한다든가 그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당히 좀 대선을 본다고 할 때 그 12월 연말에 대선 그 날짜 하루 만에 선거를 보자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선에서 후보 선출 과정 전반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매끄럽게 올해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0%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통합진보당 안에서는 비례 경선 문제를 이슈화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이슈화하는 과정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또, 제기되고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6.2 지방선거, 11.6 재보궐선거, 4.11 총선에서 보여줬던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지금 워밍업이 엄청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선거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거 그 전날까지도 계속 이걸 짜고 선거 그렇죠. 전략을 짜고 여론의 추이를 검토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버시바우죠 그때 당시 네, 주현미 대사가 미 대사를 버시바우죠. 만나고 네.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좀 약간 개입하는 그런 지금 보여진 것 같은 정도의 양상인가요? 양상이죠. 이미 2007년도 대선 때에도 미국이 네.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바에 의하면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미국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그 게임 플랜을 집행해 나갔다라는 부분이 이미 위키리크스에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 플랜의 직접적인 집행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였죠. 네. 네. 그랬을 때 현재 주한미 대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김성중 씨입니다. 네. 네. 그 이제 많은 언론지면은 성김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용 주한미 대사가 지금 주한미 대사관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사람 요즘에 뭐 언론 보도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키리크스 폭로 이후에 사실상 자맹인가? 버시바우 대사와 이 행동 방식이 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위키리크스 폭로 이후에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의 이 대외 외교관들의 행보가 좀 지침이 변화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사실상 요 주한미 대사의 흐름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흐름을 주시하는 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이거는 저희들의 주장이 아니라 미 국무부가 유출된 외교문서에 의하면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역대 한 번도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BBC라든지 자기네 나라 CNN 방송이든 아니면 뭐 딴 데 가서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정말 성과가 있었다. 네. 이러면서 자랑한 일이 많단 네. 말이에요. 대체로 5.16 이런 쿠데타라든지 경우로 이런 거. 나타나죠. 미국 행정부 내에서 지금은 잘 나가는 실권자이긴 합니다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 사람도 팽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사람이 팽당하고 나면 언론사에서 폭로를 하게 되죠. 네. 나도 한때 잘 나갔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말이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한국 나오게 대선에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개입했었던가. 예, 그렇죠. 한국의 쿠데타는 우리의 정말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작품이었다. 어디 네. 나의 그 임기 중에 가장 그 빛나는 업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서전도 써서 또 돈 벌어야 되니까 폭로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정치인들이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은퇴 네. 이후에. 자, 그렇습니다. 아, 미국의 움직임 여전히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막 예. 두서없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6.15 기념일답게 저희가 오늘 쭉 올 연말 대선까지 그 지금 뭐 우려되는 지점까지 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